네, 정치여담 야담. 오늘은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가 잠시 뒤 오후 3시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출국 직전에 사퇴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송 전 대표가 귀국해서 추가 입장 표명에 나설지 주목되는데요. 우선 지난 파리에서의 기자회견부터 보고 가죠. 이번 사태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사실 여부 논쟁은 변론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 프랑스 파리 협약 이날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계획이나 정해진 일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좀 만날 계획 있으신가요? 네, 이 사안은 민주당 사안이니까 이소영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죠. 자, 송영길 전 대표 즉시 귀국, 자진 탈당 이렇게 해법을 내놓고 그런데 여전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자신은 모른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일단 현재까지 나온 것은 이제 조각조각 부분 녹취록하고 이제 송 전 대표 본인의 몰랐다라고 하는 이제 발언 정도이기 때문에 알았을 거냐 몰랐을 거냐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파리 기자회견에서 이제 본인이 밝히신 것처럼 그러니까 후보가 사실 선거 기간 과정에서 세세한 속속들이 예를 들면 누구한테 뭐 얼마를 주고 이런 거를 몰랐다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관건은 전혀 후보가 모르게 이 참모들이 이런 일들을 한 것이냐 아니면 후보가 막연하게나마 계략적으로나마 이 어떤 상황 기업인들에게 돈을 조달해서 이런 돈봉투가 전달됐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의 정황 같은 것들을 인식할 수 있었냐 없었냐 이제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사실은 조금 더 조사나 수사가 진행이 돼야지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최영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저 송영길 전 대표는 뭐 귀국할 이유가 없다는 듯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민주당 내에서 초선 의원들 또 재선 의원들 굉장히 이 사태의 심각성을 당에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만에 상황이 급반전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지난 주말에 프랑스에서 이야기를 했고 다시 들어와서 또 지금 이제 뭐 탈당도 하고 사태가 일주일 만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뭐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또 뿐 아니라 이게 이재명 대표와의 연계성 문제 뭐 이런 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게 어떤 한 시대를 어쩌면은 정리하게 될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이 사태의 전개를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진 것들 또 궁금해하는 것들을 당사자들이 뭐 조사라든가 또는 소명을 해서 국민들이 이로 인해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또 혐오가 깊어지지 않도록 어떤 자정의 계기로 삼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 지금 송 전 대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 또 녹취록이 계속 공개되는 상황에서도 조기 귀국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선회했단 말이에요. 당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 내내 초선 의원 그리고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뭐 지도부,
모두가 일성으로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고 아마도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어떤 온도와 어떤 분위기로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본인이 잘 인식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설득하고 성토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귀국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송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송 전 대표를 칭송하는 듯한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보고 가시죠. 자,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자회견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자, 송영길이 집도 없고 무력이 적은 사람인 건 내가 보증한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역시 큰 그릇이다. 반드시 이겨서 당 돌아오길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정말 동의하시나요? 이런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칭송할 타이밍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선제적으로 당을 위해서 탈당을 하셨는데 이후에 무죄라는 결백하다는 점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시점에서는 정말 본인이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승적 결단을 했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실체적인 진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고 사실 어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이제 범죄의 의혹이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내에서 이거를 칭송하고 이렇게 너무나 치켜 세우는 영웅적인 행동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괴리감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영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런 평가를 올리는 것 자체가 송영길 전 대표한테 도움은 될까요? 도움이 안 되죠. 사실은 부적절한 동지의식, 부적절한 동료의식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돈봉투 300만 원으로 이게 무슨 기름값도 안 된다, 밥값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엔 국민들의 정치나 정당에 기대는 굉장히 엄합니다. 아주 엄중하고 또 정당, 특히 집권당도 했고 우리나라의 가장 주류 정당인 내 정당의 정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일어난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돈봉투 사건인데 이 사건을 대하는 가벼운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고 이게 대해서는 특히 대부분의 이 말씀하신 분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당의 지도급 인사, 전직 지도급 인사였거나 현재도 지도급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경우에는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정당과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 지금 송영길 대표가 비행기 안에 있을 텐데 잠시 뒤면 이제 인천공항에 착륙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입국장에 나오게 되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질 텐데 여기 어떤 입장이 나와야 그나마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오늘 공항에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짐작으로는 오늘 공항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파리에서의 기자회견이 불과 한 하루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하루 반 전에 파리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인천공항에서 하는 것은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형사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하고 신중하게 답변할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연히 기자들이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윤석열 이성만 의원도 수당에서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자체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여전하고 지도부 총사퇴 주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내 일각에서는 자체 조사기구를 꾸리는데 자, 그거 잠깐만 서보세요.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를 계속적으로 자극해서 경제에는 타격이, 안보에는 위기가 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됩니다. 네, 최영도 의원, 네. 이재명 대표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뭐 정식 기자회견은 아니지만 기자들이 물어본 질문, 그 대답 전혀 김연아 의원요, 그 누구야? 그게 이재명 대표 목소리였습니까? 네. 그 뜬금없이 그 이야기 나온 이유가 아마 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김연아 의원이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그 아십니까 혹시 이수정? 네. 김연아 의원이 뭐 이건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보도를 뉴스타파라는 매체에서 했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은 뭐 물론 부인하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본 기사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공천 헌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 어떤 의혹의 요체인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최근에 체포동의안 청구된 그 이제 공천 헌금 사건과 유사하게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을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를 예. 아, 제가 여쭤본 것은 이제 그런 내막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고 기자들이 묻고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이.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둘러싸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은 여야 어느 정당이든 여야 누구든 이와 비슷한 일이 나오면은 국민들이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거대한 어떤 그 참 쓰나미 같은 게 시작된 셈인데 그걸 잠깐 모면하려고 뜬금없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지금 갑작스레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만 그 태도도 진실하지 않다. 지금 이게 사람들이 이심송심 아니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간의 유착관계 이런 사태를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은 판에 누구나 그 중간 인물도 있고 그런 판에 그 좀 모르겠습니다. 다른 당 대표지만은 좀 진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이제 그걸 또 우리 정상회담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여야가 다투고 하지만 국경을 넘었으면은 정쟁을 멈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오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떠나고 하면은 야당에서 물론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할 게 많겠지만 지금 이 국익을 잘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주길 바란다는 선에서 적절하게 거쳐서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온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을 비난할 때 이재명 후보는 젤렌스키가 잘못해서 푸틴이 침공했다고 해서 참 국제적인 망신을 탔던 인물입니다. 지금 똑같은 논리의 연장으로 우리 대통령의 해외 지금 정상 외교를 앞두고서 그걸 가지고서 정말 맥락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무슨 우리 전통 있는 민주당이 이 전직 당대표의 경선을 둘러싼 이런 또 모두 사건을 좀 슬기롭게 정말 자정의 계기로 삼아서 극복하시고 이 정쟁의 문제를 가지고서 정말 외교 안보,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리는 외교 안보의 문제에서는 좀 정중하게,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은 자당 대표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좀 대변 내지는 좀 선회를 해보자면은 이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충실하게 소명하고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근데 다만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이 민생 외교 부분에 더 문제가 심각한 상황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김연아 의원의 공천 헌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는 이게 첫 번째는 이게 언론의 시각이 너무나 좀 균형을 잃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공천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공직선거를 이제 둘러싼 굉장히 엄중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계속 이제 이 문제만 취재하는 것이 좀 균형을 잃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라고 해석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국민들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 며칠 상간에 굉장히 하락하긴 했지만 그게 정부 여당의 지지율로 가지 않고 무당층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민생의 위기 그리고 외교 문제에서 굉장히 엄중한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인데 국민들은 삶의 문제를 걱정하는데 언론은 계속 민주당 전당대회, 3년 전에 전당대회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비판하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해석을 하고 최영도 의원님의 지적도 저는 수긍합니다. 네. 네, 김연아 의원 거는 바로 어제 나온 얘기고 또 김연아 의원이 현재까지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계속 예. 토론이 불거질 경우에는 뭐 네, 네. 당연히 네. 자세하게 보도를 할 겁니다. 자, 최영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 현재 지도부와 또 곧 도착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만날지 안 만날지 민주당 대변인은 뭐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날 필요가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요? 통화를 길게 했다고 하죠. 네. 저 이재명 대표랑 송영길 전 대표가 1시간인가요? 그 통화를 했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당사자들이 잠깐 이야기도 하고 했었죠. 그 지금으로서는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끊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정당에 대한 민주당 일이긴 합니다만 역시 어떤 경우는 불똥이 또 어떻게 튈지 모를 이런 사안에서 정치권 전체로 향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전직 당대표가 특히나 지금 여기 연계고리처럼 등장하는 또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인물 문제뿐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좀 근본적인 해법이랄까 자정의 노력을 보이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뭐 정상적으로 이 정당에 지금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여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소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길 전 대표하고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다기보다는 어쨌든 만나서 본인의 설명과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공당의 지도부가 8시 뉴스만 매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상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자체 조사 여부를 놓고도 이 당내 의견이 분분한데요. 자,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자체 조사가 셀프 조치 비판에 내용 왜곡 가능성도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자체 조사 없는 건 지도부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다. 당대표나 지도부는 뭐하러 있나 뭐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자, 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도 민주당 전체 의원 169명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냈었죠. 제가 169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조사권이 없는데,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체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문제는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사권도 없고 부실하게 어떤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게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도 일리는 있고요. 근데 저는 다만 자체 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당내 선거의 과정에서 누가 돈봉투를 살포한다더라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면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연히 조사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강제 수사권은 없죠. 그러나 그 캠프의 핵심 관계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조사라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사의 방법은 있다. 그리고 손 놓고 있는 것은 한가해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자체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누구를 조사할 것이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돌고 있는 그 몇 명의 명단, 찌라시만 놓고 그걸 조사의 범위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가 만든지도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명단을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방법론의 문제죠.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거냐. 저는 일단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좀 빨리 만들고 그분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송영길 캠프의 어떤 핵심 담당자,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고 함께 이제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면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응답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 진위를 파악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정에서 자진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당내 조치에 있어서 충분히 선처할 근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사 절차에서도 먼저 자백하거나 자진 신고하신 분들은 감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사실 무근이다 했는데 나중에 확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 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어떤 확정적인 증거가 나온 이후에 당이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기냐 아니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받았느냐, 들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의원 전수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최영두 의원께 드릴 질문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얘기 먼저 듣고 가서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입장을 발표는 반성과 책임 빵점이었습니다. 핵심은 외면하고 감성에만 호소하는 민주당 전 대표의 파리 심파극은 민주당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송 전 대표의 임시 탈당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송 전 대표를 비롯하여 이재명 대표 등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탈당하겠다는 말을 빼고는 이번 사태에 대해 나는 몰랐다, 당당히 소명하겠다는 답변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비리 의혹의 정점에 당대표가 있다는 것은 당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태입니다. 그 상황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전적인 책임과 도리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민주당 스스로 존립 여부를 걸고 자정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자, 최영두 의원님,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민주당의 이번 조치가 아주 충분하지 않다,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무슨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을 하고 이제 책임을 지겠다, 이게 수사를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전 대표지만 이 바로 직전 대표이고 더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려받으면서 그 지역구나 또 당 대표라든가 이것들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그 중간 인물 등장 인물이 또 연결하는 그 고리가 한 분 또 있고 해서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로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 상황이 현직 의원들이 상당수가 지금 이름이 거명되고 있어서 이게 뭐 송영길 대표 한 사람의 어떤 자신의 입장 정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게 되었죠. 정당의 차원이 되었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정의당조차도 이렇게 하는 까닭은 이 정당에 대한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아주 여론이 아주 비판이 매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스스로 정당들도 좀 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처한 이 상황 또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처하고 제대로 국민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또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돈봉투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한 언론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노트를 공개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 직전에 구술하고 또 지인이 정리했다고 하는 5쪽 분량의 노트인데요. 해당 문건에 민주당 각 계파의 자금줄을 기록하는 등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51명의 실명이 등장하고 있다고 해당 언론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소영 의원님. 이정근 발 녹취뿐 아니라 게다가 노트가 있을 수 있다. 이른바 이정근 노트가 현재까지는 검찰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같은 거로 확인이 된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일단 며칠 전에 이제 나온 기사 내용을 봤는데요. 저는 이정근 노트라고 하길래 평상시에 이렇게 수첩에 어떤 기록을 한 노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원래 일상적인 그런 메모 같은 것들은 증거 능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정근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내가 아는 것들을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네가 적어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인한테 말로 설명을 해주고 그 지인이 그거를 이제 노트로 작성을 했다는 건데요. 이 기사에 나온 그 지인이 적었다라고 하는 노트만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정근 씨의 말만 바라보고 어떤 정치적 법적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또 검찰이 얘기해 왔던 무슨 노트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뭐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거는 수사기관의 몫이겠죠. 최영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약에 이 노트가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뿐 아니라 민주당 전반적으로 실명까지 공개돼서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우리 당도 정당들이 되게 그렇습니다만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 또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붕우 정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그런 현상이 더욱 심하죠. 이 386, 586이라고 하는 그 세대적 특성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저렇게 시시콜콜이 사실은 뭐 비밀 같은 것인데 저렇게 비밀이 저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건지는 변론을 하고 저렇게 하나씩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자면 그동안 여러 인맥과 학연과 네. 또 같은 비슷한 시기의 시대적 경험을 통해서 결성돼 있던 한 정당의 중심 네트워크가 좀 그대로 드러나면서 만일 저기에서 좀 저 노트뿐 아니라 나는 그 이정건이란 저분이 3만 개인가를 녹음을 파일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몇 년 동안의 통화 녹음을 그냥 그렇습니다.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 때도 네. 그 지운다고 지웠는데 상대방은 다 그걸 증거처럼 나중에 협박용이든 보험용으로 쓰려고 캡처해놨던 것들이 드러나서 이제 검찰 수사에 단서가 되고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저게 우리 정치의 어떤 그 인적인 어떤 그런 연계랄까 또 그렇게 형성되어진 정치적 문화랄까를 지금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사건까지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그런 지적을 하는 민주당의 신진 의원들이 계시고 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쓸데없는 의혹으로만 번져서 정치적 불신, 한 정당에 대한 불신과 또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성명될 건 성명되고 밝힐 건 밝혀져서 또 스스로 물러나거나 책임질 건 책임져서 이 문제를 하나의 쇄신의 고리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문건은 아직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건이 사실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고요. 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 전에 프랑스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즉시 소환해달라고 검찰에 직접 요청했는데 검찰 입장은 좀 다릅니다. 사법 절차 밖에서 진행한 송영길 전 대표 기자회견을 수사기관이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자, 수사는 기존 일정대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법조계 일각에선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소환할 때까지 한 달 넘게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죠. 저도 한 3, 4주 정도는 최소한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야당 대표까지 했던 어떻게 보면 거물 정치인이기 때문에 소환을 해서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이 막연한 질문을 던지기는 어려울 거고요. 주변인 조사나 기초조사 같은 것들이 완료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것만 물어보면 사실관계가 확정된다 이렇게 추린 이후에 소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몇 주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죠.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영장이 기각됐죠. 자, 법원은 강래구 씨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는데, 자, 첫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이게 처음 기각이 됐다는 것이 앞으로 검찰 수사가 좀 잘 풀릴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징조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법조 기자, 저는 뭐 전문 변호사가 아니고 법조인이 아니지만 이제 법조 기자로 출입해 보면은 구속이라는 것이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 수사를 하고 구속 기소를 하는 것은 사람의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불구속 수사. 그러니까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거나 이렇게 보는 건 성급한 것 같고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더라도 지금 이미 주요 힘의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기소를 하거나 이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또는 뭐 도주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옳다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는 과도한 의미 부여는 힘들 것 같고요. 만약 검찰 입장에서는 사람을 붙들고 놓고 있으면은 보다 심리적 압박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법원이 밝혔듯이 주요 혐의 증거는 정보 수집되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강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이제 입증을 해야겠죠. 네, 이소영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래구 상임감사의 구속영장 기각이 적절한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기각의 적절성은 이제 사건 기록을 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정치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건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요즘 들어 더더욱 이 구속영장 청구를 조금은 남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내구 씨 같은 경우에도 기사를 보면 이제 소환을 할 때마다 그 소환에 다 응했었고 웬만한 증거들은 다 녹취 파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 상황이니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네, 이 논란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도 좀 알아보죠. 지난주에 최고위원회에 불참했던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은 국민의힘 회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저번 최고위원회 회의는 제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쓰레기, 돈 비리, 성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오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위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믿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일단 같은 당 최영두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사과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 우리 일요일마다 저는 이제 우리 동네 시장을 갑니다. 토요일은 뭐 수산시장이라든가 다른 시장을 가고 일요일 아침에는 우리 동네 이제 일요일 아침에만 반짝 일린다 그래서 번개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번개시장에 가서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최고회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저렇게 매일 아침에 와서 그 지금 여당 최고회의라는 것은 국정의 최고 중심에서 정말 여당으로서 여당 지도부로서 지금 우리 국가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뭐 본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그걸 하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 질책이 많습니다. 시민들 질책이 많아서 저는 생각이 지금 태영호 의원 말씀 최고위원 말씀 중에 뭐 지난번에 뭐 쓰레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무리를 빚어서 그 금방 지웠다면서요. 무슨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네. 우리 JMS 당이라고 했었죠. 최고위원뿐 아니라 우리 이 정치인이 되면은 정당인이 되면은 그 이른바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C라고 하지 않습니까? Political Correctness에서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이 특히 어떤 성적인 뭐 성별 또는 인종이라든가 또는 소수 집단이라든가 또는 우리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용어들 또 분열적인 용어들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가급적 좀 통합적인 용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큰 실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최근 사안에서는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절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사안에서 또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대로 자기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그 해명이 또 다른 또 여러 억측을 낳으니까 이게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 이소영 의원, 이 최영두 의원께서 같은 당인데도 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신데, 자 민주당을 JMS 당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해프닝일 뿐이지 미안하다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소신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근데 뭐 이런 분이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지 저는 좀 같은 의원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민주당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욕설을 하고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어떤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고 그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정말 좀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벌써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희생자로 인정하고 사과를 해왔고 여야 합의로 4.3 특별법까지 제정되고 개정을 거듭하면서 이 유족들과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노력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상식이고 국민들이 지금 이제 인정하고 있는 우리한테 합의된 진실인 것인데 김일성에 의해 촉발된 거다. 또는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의 전략에 당한 거다. 그럼 뭐 이렇게 하수인이었다는 의미인 건가요? 이런 발언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지 반드시 좀 당에서 국민의힘 얘기지만 좀 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 네. 네.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꼭 찍어 얘기하지 않았지만 김기현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는데요. 듣고 가시죠.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의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저를 간첩 같다고 비난했음에도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제 주변에서 전 목사에게 간첩 발언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라고 한 제안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참에 전광훈 목사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면 조용히 있어 주십시오. 네, 최영두 의원님. 네. 엄한 곳에 구걸하지 않는다. 이거는 마치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목사한테 좀 부탁했던 그런 얘기를 거론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언론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에서 해석이고요. 네. 그 김기현 대표를 겨냥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위원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최고위원 선거는 거의 비슷한 당락이 뭐 1, 2% 뭐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저런 본인의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마 또 최고위원 후보자들 겨냥하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이제 이걸 자꾸 김기현 대표랑 연관시키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다만 이 보면서 우리 이제 당 대표 최고위원 회의가 더 이상 이제 이 문제를 좀 안 다루고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정말 걱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 우리 당의 지지자들 또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도 원래 보수는 통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작은 차이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비판하고 서로 협의를 하지만 내놓고 그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말이 진보 좌파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너무 통합해서 부패로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어찌게 된 파인지 이런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분들이 작은 차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을 북의 위협에서 구해내야 되고 또 우리 지금 도탄에 빠진 여러 정치 경제 현안 또 어려워진 외교 안보 현안에서 어떤 우리나라를 좀 꼭 세계에서 꼭 필요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작은 차이 뭐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죽고 살기로 서로 분열하고 서로 편을 갈라야 되겠느냐. 저는 좀 답답한 심정도 들고 제가 정치적 초선이어서 뭐 발언권이 크게 없습니다만 우리 보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이 문제를 자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께서는 제3자자 입장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이 곧 윤리위의 조치, 이른바 처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뭐 어떤 의도로 그러시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일단은 태영호 최고의 발언 자체가 정말 징계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다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는 김기현 대표께도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건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건강한 보수가 되려면 적어도 이런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하고는 끊어내고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에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나한테 도와달라 그랬다. 그랬더니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인정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 아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정광훈 목사에게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또 이분이 말만 목사지 뭐 하나님도 나 열받게 하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발언을 하신 좀 사이비 교주 같은 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대표 선거 도와달라고 하고 의존하면 선거라고 하는 게 빚을 지는 과정이고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건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정당을 만들 겁니까? 이번 기회에 좀 단호하게 끊고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김기현 대표 반응도 듣고 가겠습니다. 본인의 역사 소신에 따른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 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던데. 그러면서 자기는 5만 대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정광훈 목사한테 자기는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대표님께서 연락하셨잖아요. 좀 대표님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했다는데 죄송합니다. 본인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광훈 목사는 우리 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 바도 없고 영향을 미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관계가 다 절연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무 관계 없는 사람. 네, 최영두 의원님, 김기현 대표 자주 만나시죠? 요즘 제 바쁘셔서 가끔 복도에서만 만납니다. 어떻게 주로 굉장히 온건하신 분이잖아요. 온건하신 분이죠. 이번에도 뭐 저 대답을 들어보면 이 갈등을 키우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그럼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말을 이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을 보면 과장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여당 대표로서 마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우리 당 지지율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부, 우리 윤석열 정부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 지금 힘겹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이 겪는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매진해도 뭐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자꾸 이런 이야기로 사실 뭐 김기현 대표를 보자면은 발목을 잡히는 듯한 지금 모습이 되니까 김 대표 스스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이소영 의원. 김기현 대표 측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광훈 목사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 자체를 인정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측의 공지가 지난 21일 날 나온 겁니다. 전광훈 목사에게 전당대회 당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와서 즉시 거절했다. 그 뒤로 전 목사가 비우호적이 됐다는 건데, 자, 과연 이 도움을 요청해놓고 사실은 거절했다고 하지만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 아닐까요? 방금 직전에 나온 김기현 대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영향이 실제로 없다.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당대표 1등 후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타당의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기현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이런 분에게까지 연락을 한 걸 보면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이 당내에서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수석 최고위원, 1등으로 최고위원 당선되신 분이 김재원 전 의원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나요? 전광훈 목사가 뭐 하는 유튜브에 가서 아니 우리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최고위원회에서 뭐 하겠습니다 그랬었나요? 그리고 뭐 5.18 관련해서도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굽신굽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번 기회에 뭐 갈등을 수습한다, 뭐 온화하게, 온건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가면 국민의힘은 전광훈 당으로 남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인 전광훈 당으로 남을 수 있다. 최영두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너무 지나친 말씀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계기로 어쨌든 저희 당은 지금 이런 논란에 지금 끌려다닐 틈이 없습니다. 또 너무 침소봉대된 측면도 있고 지금 당원이 저희가 83만 명, 80만 명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당원들에게 가끔 전화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뜻밖의 20대가 많습니다. 저희 당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좀 보수가 좀 강한 지역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은 제 전화번호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당내 현안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고 해서 누구 특정한 몇 사람들에 의해서 당이 이끌려 간다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원이라든가 그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또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기도 어려운데 외부의 인사가 어떻게 그걸 좌우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과 이 관계를 끊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제 있었던 설교 영상도 한번 보고 가죠. 당대표 선거가 시작이 됐을 때도 그대로 전광훈 목사님의 지원을 요청했다. 어제 자수했거든요. 만나서 목사님 1차 투표에서 돼야지 1차 투표에서 절반이 안 넘으면 나머지 반대한 사람이 합쳐버리면 뒤집힐 수 있으니 목사님 저를 도와달라고 직접 찾아와서도 말씀하셨고 전화도 수없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 김기현 장로님이요. 이게 뭔가 지금 실수하는 거야. 정광훈하고 김기현하고 내통하고 있었다. 또 그렇게 기사 쓸 거라고. 내통은 X이야 내통이야 진짜. 지금 김기현 장로님은 얼마나 나를 비판하는지 말이야. 정광훈 제발 그 입을 닥쳐라 막 이러고 있는데 김기현 장님을 도와드리려고 내가 모든 공천은 국민에게 돌려주라. 이거 외에는 돌파구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좌파를 이긴다고요.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광훈의 입을 닥쳐라. 아이고 이러면 정치 안 되는 거예요.
네, 최영두 의원님. 네. 정광훈 목사가 저러면 저럴수록 국민의힘 쪽에는 도움이 아니라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제 빨리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중심을 잡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엄중한 현실을 돌파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지금 목사님 저 교회에서 아마 설교한 이야기죠, 네. 저게?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죠. 생중계한 이야기고.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반박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냥 지금은 오로지 우리나라가 처한 큰 상황, 힘겨운 상황을 보고서 또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또 나라 경제를 다시 살려야겠다. 시장 경제의 원리를 다시 살려야겠다. 외교 안보도 여러 가지 이 처한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작은 것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자꾸 정부 여당에서 그 균열을 일으키거나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답답한 심정밖에 없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은 전광훈 목사 같은 분이 이 국민의힘을 그냥 붙들고 놔주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광훈 목사가 혼자서 붙들고 있다기보다는 네. 지금 오늘 나온 내용들만 보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뭐 여러 번 찾아가고 전화해서 읍소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그 영향력을 끊지 못하고 이제 주고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나 뭐 무속, 사이비 교주 이런 데 끌려다니지 않는 합리적인 보수로 좀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 이번 전당대회 때 룰이 이제 당원 100%로 바뀌었잖아요. 네. 여론조사가 다 빠지고. 네, 네. 자, 당원 100%룰 때문에 지금 정광훈 같은 사람하고 엮이게 된 거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당원 100% 경선 룰을 바꿔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었죠. 전대의 여론을 30%라도 반영을 하면 전광훈 목사 같은 분과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우리 당원 구성을 보면은 이 당원 구성에서 지금 우리 이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당원 구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민주당 내에서도 좀 극성스러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분들이 당을 좌지우지한다. 뭐 그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기보다 우리가 훨씬 그런 어떤 집중적인 한 세력이 영향을 좌우할 만큼 그런 구성이 아닙니다. 지금 80만 명 분석해 보면은. 그건 그렇고 다음에 이 당원 100% 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배경이 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이른바 역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정치 고관여청이라 그러죠. 정치 고관여청이라서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냥 뭐 24시간 이제 정치인이 아니면서 실제로 정치 행위는 정치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핵심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여론조사며 뭐며 해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문제는 자신의 정당이 아닌데 자신이 반대하는 정당인데 그 정당의 그 대표라든가 누구를 좀 근데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자신의 정당보다 약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약점인 사람을 내세우기 위해서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잘 알려진 역선택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코쿠스를 똑같은 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의 지지자가 저 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각 당이 각각 하다 보니까 또 이 뭐 전화번호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또 정당 시스템으로서는 저 사람은 다른 당이다라고 식별할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정당의 일을 다른 당의 사람들이 많이 관여하지 않냐. 특히 이제 정당 대표 경선 같은 경우 보면은 그게 거의 박빙 상태로 가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당이 아닌 제3자 네. 외부인들 또는 우리 당과 반대되는 사람이 우리 당에 엉뚱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커지죠. 그게 이제 과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원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민주당도 최근에 보니까 대의원의 힘이 크다고 대의원을 오히려 이제 자꾸 줄이려고 하는 이런 경향까지 있던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야 정당이 각각 하고 있는 경선 시스템, 당내 시스템을 우리도 미국식이나 저처럼 전국 동시에 지방이든 지방으로 해서 그래서 여야가 그렇게 하면 약간 그 당내 선거도 좀 공영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내 선거가 어려운 이유가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서
여론조사 응답률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ARS 조사로 후보를 뽑는 여론조사 보면요. 그게 거의 2, 3%로 가거든요. 그러면 고관여층, 즉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원 100%라는 것은 꼭 이것을 우리 당 중심에 누가 무슨 마음이 작동하는 구조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른 당에 우리 당과 다른 사람의 그 색깔. 그래서 사실 이 여론조사를 할 때도 보면은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데 그것도 하다 보면요, 각 당에서 이렇게 문자가 돕니다. 지금 예컨대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도 돕니다. 돌아서 누가 되면 우리 당이 유리하니 누구를 찍읍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돌아다녀요. 근데 그걸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당원 가입된 사람만 하면은 사실 경선 비용이고 선거 비용도 싸게 되는 측면이 있고 해서 이제 그리고 당원 규모도 과거에는 우리가 당원이 적어서 사실은 국민 경선 요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당원 규모가 한 100만 명쯤 더구나 핵심 지금 매달 당비를 내는 사람이 100만 명 가까이 되면 그것도 충분하고 또 당비를 안 내지만 일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도 일정 부분 할당을 하니까 굉장히 큰 풀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당원 100%로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신데. 아니 근데 그 문제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면 저는 미국식으로 이렇게 좀 공동으로 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소영 의원 반론까지 듣고 오늘 정치 야담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영두 의원님 방금 하신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이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 당내 선거 여론조사 반영하느냐 마느냐가 어떻게 발현되냐면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전당대회에서는 예컨대 이준석 전 대표 같이 돈도 없고 조직도 없지만 새로운 가치 같은 것들을 던지면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 당원 100%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치러진 전당대회에서는 김기현 대표 같은 분이 당원 10,000개, 20,000개 들고 있는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 쫓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